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부동산 경제학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한국의 집값 어떤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시작에 앞서 512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잘 아시는 내용 한 번 더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서울 집값 추이입니다. 1986년부터 2023년까지의 집값의 흐름인데요. KB 부동산 지수를 기준으로 2022년 1월이 100이라고 했을 때 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리한 표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보면 91년부터 98년 직전까지 이 부동산 전체적인 서울 가격의 흐름은 좀 안정적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 공급 90년대 초 91년부터 이렇게 신도시가 공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1기 신도시의 공급의 영향으로 수요 공급이 맞춰질 때 공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이 수요를 다 흡수하니까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안정세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98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IMF 외환 위기였는데요. 이때는 이 나라가 망하느니 이렇게 굉장히 좀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영향을 받아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세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을 많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실 때는 이 부동산 가격이 정말 끝없이 상승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책 방향을 보면 수요와 공급,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공급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수요도 축소시키자, 수요도 억제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정책이 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들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금융 위기가 왔던 시기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세를 이제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 더해서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현대건설,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정해지는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또는 내린다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많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동산 정책,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했을 때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이때도 기존에 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 좀 초점이 잘못 맞춰진 정책,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시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점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조차도 보통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전세 가격의 모습이었는데 전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 앞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격 상승 요인이 돼서 이 전세 가격마저도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에 영향을 받아 다시 매매 가격이 오르고, 이러한 순환이 계속 상승하는 방향으로 됐었던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정책이 좀 잘 작동하지 않으면 많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울 집값 추이, 미국 기준금리랑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1975년부터 23년까지 대략 한 50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우선 눈여겨볼 것은 1980년 12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2%였습니다. 숫자가 작게 써져 있어서 혹시 2.2%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선은 10% 선, 그리고 밑에 또 노란 선은 5%선 이렇게 됩니다. 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했을 때 굉장히 거의 살인적으로 이렇게 22%라는 높은 기준금리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확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의 물가가 뭐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기준금리도 이에 따라서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선 1994년 1월 이때 기준금리를 보면 미국 이제 3.0% 이랬습니다. 이랬던 기준금리가 1995년 2월 그러니까 기간을 보면은 1년 1개월 정도 흘렀을 때 3%에서 6%로 그러니까 대략 한 2배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냥 금리 3% 오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1년 만에 이제 기준금리가 2배가 됐다면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 금리가 아주 급상승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었습니까? 94년부터 4년이 흐른 1998년에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94년가 4로 끝난 기준 4년 후인 1998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굉장히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했었다라고 하는 점은 우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면은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번부터는 이거는 패턴인가?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끝자리가 4로 끝나는 해인 2004년 5월에 미국은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3%에서 상승을 하는데요. 이때 06년 6월까지 그러니까 이때 첫 번째 이렇게 이 94년 요때 기간에는 1년 1개월 만에 이렇게 2배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한국이 코리아가 뭐 외환위기가 올 정도구나 이번엔 좀 살살 올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배 안 되도록 말 그대로 좀 살살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08년에 이 미국 자체가 아주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달러를 뿌린다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금융위기가 와서 자 여기서 패턴이 발견됩니다. 04년에 그러니까 4로 끝나는 해에 또 기준금리 올렸더니 그로부터 4년 후인 이 08년 때가 우리나라 부동산이 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많이 하락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연속된 반복 이제 그 패턴이 이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이 04년이 또 4로 끝나는 14년에 이 금리가 이제 오르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숫자를 보면은 2015년 11월 그러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대략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늦은 시점에 금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금리는 끝까지 오르진 않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2.3%까지 그러니까 대략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 20배 정도 이렇게 올랐었는데 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이 시작하면서 이 전염병 코비드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질 거에 선제 대응해서 이제 금리를 다시 제로 금리로 낮추고 이러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금리가 뭐 급상승했다라고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2022년 3월에 0.375%에서 최근에는 2023년 8월에 5.375%까지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4로 끝나는 해에 한 번 이렇게 4년 후에 일이 있었고 또 04년에도 4로 끝나는 해에 이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이렇게 오르고는 또 4년 후에 일이 있겠구나, 폭락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 폭락이 그러니까 이 대폭 하락하는 게 4년을 미처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미국이 기준금리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고 난 다음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현재까지 이제 부동산 하락세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 기간 그러니까 이 텀이라고 부르죠. 요거와 사이가 좀 짧아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부동산과의 이 관계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로 끝나는 연도에 이제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하락, 폭락, 뭐 급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가 상승을 했으나 2019년 상반기에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 다시 인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다시 금리가 재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패턴을 정리해 보면은 원래대로라면 18년에서 4년 더하면, 그러니까 여기 2018년 12월에 2.3%까지 이제 금리가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4년 이후 22년에 이게 부동산 최정점기에 이르고 일부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우연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 하실 점, 그리고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이 발견하신 점은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미국 기준금리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느냐, 이게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정리된 거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이제 추이인데요.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보통 일정한 어떤 패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걸 좀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한국이 더 높고 미국이 더 낮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미국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이냐, 아니면 한국 기준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이냐, 요거를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금리 차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의 한국 금리, 그리고 미국은 5%는 이제 2%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비정상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그리고 한국 각각 이제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아주 간편하게 이제 은행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1년에 5.5%의 이자를 쳐줍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연 3.5%의 이자만 쳐줍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미국에 있는 은행에 넣을 것이냐, 한국에 있는 은행에 넣을 것이냐, 이건 판단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누구나 더 금리가 높은 은행에 맡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기준 금리에 비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최소한 미국보다 높거나 같거나 해야만 사람들이 이 한국이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보다 조금 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한국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어디에 넣을까, 나 같으면 어디에 넣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거나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한국은 최소 미국과 같거나 높아야 정상인데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더 높고 미국에 맡기면 5.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한 0.5%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정상인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뭐 자금이 빠져나간다, 경제가 휘청인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펀더멘탈, 뭐 기초, 뭐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이 아직은 튼튼하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자금이 빠져나간다거나 경제가 휘청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이 아주 오랜 동안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고 잠깐 동안 이렇게 전 세계적인 경기가 어렵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일종의 비상 상황이잖아요. 요 비상 상황을 넘기면 그때는 다시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상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은행 이제 장이다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한국이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야, 미국만큼 올리자, 또는 아니다, 현재 상태로 계속 가자라고 했을 때 각각 이렇게 예상되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금리를 높인다, 그래서 미국과 같아지라고 하면은 경제는 불황이 오고 이거는 내수 요인에 의한
의한 불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은행 금리가 높다, 대출 금리가 높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를 더 높이게 된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실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될 거 아니냐 싶으실 텐데요. 역시 또 결과는 경제 불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의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차이를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나마 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더 낮춘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계속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데 한국은 낮춘다. 그러면은 그 투자 자금들이 당연히 다 미국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 세계 경제를 봤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때 보통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 금리를 같이 따라가는 식으로 하는 신용이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조금씩 올리거나 이렇게 따라가곤 했었는데요. 따라가지 않은 대표적인 두 개 국가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그리고 중국, 이렇게 2개 국가인데요. 여기에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국가적인 자존심, 뭐 위대한 대한민국 이런 거를 잠시 제쳐두고 생각하면은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는 한국은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최소한 같거나 더 높게 유지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분명히 고민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당분간은 현 상태가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지금 금리 차가 2%인데 원래대로라면 자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여기서 화끈하게 더 올리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 한국은행의 어떤 그 높으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하는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볼 것은 이 기준금리 그리고 서울 매매 지수,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주황색은 서울 매매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 매매 지수가 오나, 이거는 아주 기초적으로 다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을 때 부담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이게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그렇다면은 수치별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한번 나눠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이제 노랗게 쳐진 줄은 이 기준금리가 3%일 때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부터 5% 이렇게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단 A 구간, 여기는 이 파란색 선인 기준금리가 3% 넘는 구간입니다. 현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기준금리 3% 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심지어 00년 초에는 이제 5%까지 이렇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냐 하락했냐, 매매 지수를 보면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 그러니까 뭐 GDP 성장이라든가 뭐 시중의 통화량이라든가 이런 변수들도 고려해야겠지만, 우선 금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3% 넘으면은 무조건 뭐 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연결되기 힘듭니다. 금리가 기준 3%를 초과해도 이렇게 서울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한 어떤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기준 금리가 2%에서 3%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란 선이 이 노란 선 밑에, 그리고 2% 라인 밑에 이렇게 위치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이 부동산 가격이
뭐 하락한다거나 상승한다거나 그런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때 08년도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향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좀 효율적으로 했던 시기랑 겹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정세를 유지했다, 소폭 하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금리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2%에서 3%일 때 이때는 이렇게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구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 구간이 이렇습니다. 기준금리가 3% 미만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 파란색 선을 보면은 2% 라인에서 이렇게 쭉 그 아래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이 주황색 그래프가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때 2016년 말부터 2022년까지 금리의 영향만 있었던 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임대차 3법이라든가 부동산 이 수요와 공급에서 이 수요 억제책을 위주로 한 약간의 오판에 있었다든가 하는 영향들이 있긴 하지만 우선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3% 미만일 때는 좀 상승을 했다. 급격한 상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세 시작 기준금리 3% 미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그 예상이라고 했을 때는 기준금리 지금은 뭐 3.5%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시점은 2023년 이제 9월 15일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3% 되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거나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굉장히 급격하게 다시 불이 붙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D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3% 초과해서 일단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A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3% 초과했었는데 이때는 워낙에 경제 회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라든가 이런 플러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GDP가 막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막 높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해도 현재 D 구간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과연 GDP가 막 성장하느냐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실업률이 줄어들어서 이 직업을 많이 이제 가지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금리를 이제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을 보면은 좀 상승할 요인들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3%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뭐 전체적인 뭐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거나라고 하는 건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준금리 3%가 이제 기준점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언어 유희죠. 기준금리 3%가 기준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A 구간은 3% 초과에도 상승했는데 왜냐하면 경제 회복이라든가 성장기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 구간은 3% 수준에서 이제 횡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에서 4% 내가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 구간에 대해서는 3% 미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전세 가격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3% 미만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상승하냐, 뭐 상승하지 않느냐 하는 게 굉장한 그 최대 변수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요걸 한번 보면은 좋으실 것 같아서요.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기준금리 예상을 한번 해봤을 때 현재 상황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미국은 5.5%, 한국은 3.5%뭐 이렇게 이제 흘러왔었는데요. 기준금리를 사실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준금리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하는 거는 사실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한번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실업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거냐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금리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물가 상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입니다. 6%까지 기록했다가 일부 하락하고 또 하락해서 6월 달에는 3.0%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통계치를 보면은 3.7% 그러니까 3.0%에 비해서 이렇게 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아직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질 일은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곳에서 입장은 물가지수는 2%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3.7%가 아닌 뭐 2% 이렇게 통계가 나와야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던 금리 인상은 멈추고 뭐 유지할게 낮출게 이렇게 이제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가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는 적어도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지 않다, 희박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이 근원 물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원 물가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해서 이게 진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보면 5%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 상 6월 달에는 이제 5% 그러니까 여기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 3%인 시기 6월에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근원 물가가 더 올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결국에는 그 물가 지수가 낮아져야 되는데 예측치보다 아니면 기대치보다 계속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당분간 아주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가는 아직 좀 잡히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지표 중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직까지는 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예측은 불가하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건 고용률이 높아진다. 자, 고용이 많아진다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조금 더 비싼 용품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이런 여력이 늘어나면은 이 물가가 상승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노란색 글씨로 정리된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직장을 많이 잃으면 돈을 아껴 쓰게 되니까 물가 상승은 별로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플레이션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더해서 이 미국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9월 1일 기준에서 봤을 때 미국의 8월 실업률이 3.8%로 18개월 만에 최고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기준금리를 낮출 만한 상황은 아니다. 물가가 아직 높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고 실업률, 고용률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더 올라갈 일은 없고 좀 낮춰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 글씨로 제가 정한 기준금리 예측은 사실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교양 지식을 하나 더해 드리자면은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기준금리를 몇 %로 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계산 방식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리의 결과는 뭐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직접 구해야 될 일은 없는 거고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은 테일러 준칙으로 본 미국 적정 금리는 연 7%다 라고 하는 게 작년 2022년 9월 13일에 발표된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테일러 준칙을 만든 학자조차도 미국 기준금리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당분간 이렇게 계속 최소한 현 상태 유지되거나 조금 더 높아지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낮춰서 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라고 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과서대로 또는 법대로 하면은 연 7%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적정치다라고 하는 어떤 테일러 준칙에 대한 것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7%를 넘을 수도 있다. 자, 앞서 미국의 기준금리 설명드릴 때 22%라는 수치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준 기준금리 정하는 곳에서는 뭐 경제 상황은 잘 모르겠어.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돼.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은 기준금리 진짜 화끈하게 뭐 10%, 20% 옛날에 올려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종의 뇌피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당분간 하락하는 게 아닌 현재 금리를 유지하거나 또는 소폭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3%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실업률이 높아서 고용시장이 심각해지면 그때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현 상태 또는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상승해야 맞지만 경제 충격을 고려해서 현 수준을 유지할 거다. 왜냐하면은 이 금리를 너무 올리게 되면은 국가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조금씩만 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버티면서 유지하는 모양새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유추만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저는 개별적인 지역차가 있을 거다. 여기서 지역차는 서울과 지방 또는 강남과 강북 각각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뭐 강북에도 뭐 성수동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굉장히 상승할 만한 지역이 많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주장이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는 강북이라고 하면 14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14개 자치구가 합쳤을 때 이제 평균치가 그래도 조금 강남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미미하거나 아니면은 좀 하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이 미국과의 금리차가 2% 정도 있는데요. 최대 3%까지는 이 정치적인 이유로 좀 버티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부동산이 좀 상승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은 현재 금리가 유지되면은 일부 지역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일부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건 또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집값 오르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미 강남 지역은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남이라든가 뭐 이렇게 서초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렇게 정보력이 많은 분들이 딱 판단했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이유 또는 국민 정서 아니면 서민들의 대출 부담 등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미국 따라서 이렇게 올릴 만한 가능성은 많지 않구나. 그렇다면 현재 수준이 거의 꼭대기 수준에 이르렀구나. 앞으로는 여기서 부담이 적어지는 것, 부담이 덜해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미 강남은 집값 오르는 타이밍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해서 좀 신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과 금리차가 유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그래서 이러한 가정은 미국이 기준금리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미리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항상 그러하듯 자료 수집의 한계로 예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기준금리를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점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정책을 갑자기 야
기준금리 무조건 미국 따라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얘기한 것도 싹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설명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